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 김광주입니다. 아우, 요즘 어떠세요? 뭐 재밌는 일이 좀 있으십니까? 아유, 재미난 일이 요즘 많죠, 그죠? 네. 예. 뭐 한다고 그렇게 재밌는 일이 많으십니까? 별 재밌는 일 없어 보이는데. 뭐 사는 게 네. 늘 재밌어요. 네. 늘 재밌어요, 늘 재밌으세요? 뭐, 네네. 예, 눈을 뜨는 것도 재미있고, 눈을 감는 것도 재미있고, 하여간 늘 재밌습니다. 멋지다. 예, 네. 늘 재밌습니다. 눈은 왜 떠지는 줄 알아요? 눈이요? 예. 왜 떠지죠? 이게 네.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네. 아주 중력이 눈을 끌어당겨서 눈꺼풀을 끌어당겨서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때의 중력은 누구냐? 우리 와이프예요, 와이프. 그죠? 네. 와이프가 일나라 하면 그냥 눈이 저절로 떠져. 이게 네. 옆에 뭐 시계가 뺄뺄 울고 네, 뭐 그 스마트폰이 뭐 빙빙빙빙 그래도 그 아무 네. 소용 없어. 네. 그거보다 더 강한 중력, 자기장은 우리 와이프예요, 그죠? 와이프. 안잘기가 이러면 그냥 눈이 주르륵 떠져요. 야, 지구의 핵이네, 핵. 그죠? 네. 근데 이제 눈이 감기는 그것은 확실히 중력인 것 같아. 어.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건 중력이 아닐까 싶어. 사모님 나이가 꽤 되시나 본데요. 그 뉴턴이 발견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신데.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눈을 네. 뜨는 것도 눈을 뜨는 것도 감는 것도 다 그냥 늘 즐겁게 그 행위를 즐기자 이렇게 사는 거죠. 요새 또 좀 결혼 시즌이죠. 결혼도 이제 결혼 시즌. 가을 되니까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축의금에 대해서 많은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오늘 네. 또 왜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요. 네네.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요 참 째째져요. 깨지하죠. 째째져.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별의별 째째한 조그만 그 자막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는 우리가 검토를 못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이자나 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물리겠다, 가세하겠다. 사실은 그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그리 안 해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여유가 있다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제대로 챙겨야 될 만큼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뭐 지난 방송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뭐 담배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많이 째째진다는 거죠. 째째지는데 이런 결혼 축의금이나 우리가 소위 부조, 네. 이 부조도 오고 가는 행금 속에 옛날에 행복과 미소가 가득했는데 그렇지. 이제 이것을 자칫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태만하게 생각하다 보면 오고 가는 부조가 나중에 시달림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지. 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꼰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계속 뺏으려는 자와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자 사이의 싸움이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증여에 대해서는 이제 아세요. 그 증여라는 거는 이제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게 증여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게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세금을 내는 건가요? 즉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자, 우리 이렇게 정려하면 내 돈이 남의 돈이 되는 건 물론 그 남에는 내 가족도 들어갈 수 있고 타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것이 내 돈을 남한테 주면서 공짜로 주는 이게 다 정려인데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내 돈도 없는데 남들 돈이 어디 있노 내가 해당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지. 내 돈도 내가 쓸 돈도 없는데 남들한테 줄 돈이 어디 있노 하는 그런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그게 정려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됐지만 그렇지.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음. 지금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디서 터져서 나한테 다가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세금 내는 건 다 아까워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쓸 돈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 알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뭐 국세청에서 뭐 내한테 전화가 띠리링 와가지고 무슨 엽서가 하나 띠리리링 와가지고 뭐 정려 어쩌고 하면 내가 그 눈이 안 돌아버리겠어요? 돌아버리죠. 뭐라? 정려? 뭐라고? 바로 이래 된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원칙은 부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려가 가세되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과세되는 정려 자산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비과세되는 정려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학자금, 장학금, 이와 유사한 금품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게 계시죠? 교육비. 우리가 자녀들한테 주는 교육비. 그거는 이제 뒷부분을 넣을 거고 1차적으로는 이제 학자금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오셨어요. 제 고객분이 그러니까 자녀 계좌가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그게 장학금이 1, 20만이 아니라 몇백만 원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되냐 이거지. 내가 이거를 자녀 통장에 넣으면 이게 증여냐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문의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비과세 재산 범위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 장학금은 비과세가 된다. 즉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기념품이라든지 축하금이라든지 부의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원상제에 따른 이런 그렇죠. 부조금들 또 특히 축하금 이런 것들은 개업 축하 예를 들어 그런 것들 또 기념품 이런 것들은 또 뭐 애돌 뭐 이런데 뭐 그런 등등이 다 해당되겠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세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참 애매하게 적어놨죠. 통상 필요하다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된다 이거지.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칫하면 우리가 코에 검은 코그리, 귀에 검은 귀그리. 그렇지. 그죠? 그렇지.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혼수용품으로서 마찬가지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 결혼용품, 네. 결혼과 혼인과 관련되어서 주고받는 이런 돈 가운데서 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그러면 사회 통념상 이게 인정되는 범위가 얼마냐 이거지. 이게 20만 원이야? 뭐 1억이야? 10억이야? 기준이 없단 말이다. 기준이.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세청에서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답니다. 사람을 주는 관계라든지 지위라든지 소득 규모, 즉 국세청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기면 코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가까운 친인척한테 꼰대씨가 이제 꼰대씨 애가 결혼을 했어. 그럼 내가 방송도 잘 되고 꼰대씨가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1,000만 한 200만 드린 거죠. 500만 원을 200만 원 드렸어요. 그럼 이런 건 정리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100명이 모인 거지. 꼰사모 꼰대를 사랑하는 모임이 모인 거지. 100명이 모여서 100만 원씩 축의금 낸 거지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 합계 금액이 1억이나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리로 판단되기 쉽다 이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그 결혼하는 그 친구의 그 결혼하는 자녀의 아버지가 그 어느 유력한 정치인이거나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국세청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통상적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준이 얼마 이상이다 그런 거 있지는 않아요. 그 정도 그 정도 낼 수 있겠네라는 정도. 그렇지. 예, 그게 그래서 뭐 그게 그 정도 낼 수 있겠나라는 정도가 10만 원까지는 해당이 되고 11만 원부터는 해당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10만 원 해당이 되면 11만 원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한눈에 지나치다고 바로 촉이 느껴질 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 몇 명이 달려갔잖아요. 그죠? 예, 뭐 정치 탄압이다 한쪽에서는 어쩌고 어쨌든 달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죄가 있는지 뭔지는 다음에 이제 판사가 판결할 내용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가 책을 냈어.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 출판 기념을 했는데 그 출판 기념회 참여하러 온 사람들이 막 이제 소위 말하면 축하금을 줬어. 축하금 줬어. 부조. 이렇게 출판 기념회 비용으로 쓰라고 보태 쓰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했는데 그 돈을
이 국회의원이 현금을 한 2천만 원인가 한 그 정도 돈을 통장에 넣어놓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 은행 개인 금고에 넣어놨더라고. 아 그거 좀 꿀이지 않아요? 꿀이잖아. 네. 자 그렇게 딱 그걸 뉴스를 듣는 순간에 아 이거 꿀이네. 네. 뭔가 냄새가 나네. 이런 거라는 거지. 이런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최근에 실질적인 판례가 있는데요. 이제 구세청에서 젊은 친구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금 출조를 소명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자금 출조 관련해서는 그 방송했었죠. 즉 니는 연봉을 보하니 얼마 되도 않았는데 몇 억 되는 부동산 샀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자금 마련했는지 소명해봐봐. 이렇게 소명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당사자가 어떻게 했냐면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으로 이거를 점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장에서 방명록 되지 않습니까? 방명록을 이 자금 출처 근거로 제출했던 거죠. 근데 구세청에서 뭐라는 판례가 나냐면 본인과 즉 자녀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에게 받는 거는 축의금으로 인정하겠다. 자금 출처를 인정하겠지만 그 이외에 부모에게 기속된 것들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가세했다는 거입니다. 예. 즉 결혼한 자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장이라든지 뭐 선후배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이런 데서 낸 축의금은 당사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법상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증여로 보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정성집에 정성이 죽는 것보다 정성집에 개가 돌아가시면 훨씬 더 대문이 다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성집 개가 죽어 자빠졌는데 정성집 개 죽어 자빠진 개한테 부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죠? 없는데 현실은 정성이 아끼는 그 개가 죽어 자빠지면 아이고 내가 개가 어제 죽어 자빠지고 내가 슬퍼다 하면 그래서 만약에 장례식을 치른다 하면 그걸 부조가 정성지가 다음에 죽는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에서 볼 때는 개한테 준 부조가 아니잖아 이 돈이. 그렇지. 그죠? 개하고의 관계 때문에 정성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관계 때문에 그 부조가 다 오는 게 아니잖아. 그건 누구를 본 거예요? 그하고 전혀 관계 없이 정성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정성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결혼식의 축의금 관련해서는 좀 세법상 문제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왜냐면 결혼 축의금으로 수천만 원 들어가더라도 일단 결혼식 비용 낼 거잖아요. 그걸로. 내고 비용이 대부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자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약 5천만 원까지는 10년 이내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그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그런 축의금에 의해서 세법상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오도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집 자산이 좀 많아. 그런 경우에서는 종종 문제가 되겠죠. 예. 대체로 이제 보통 있는 집에서 보면 그렇죠. 있는 집에서 보면 부조 이제 결혼했는데 부조금 한 1억 들어왔어. 이렇게 보통 이제 호텔에서 하는 사람들 경우입니다. 부조금 1억 들어와서 1억 들어왔는데 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비용을 쓰고 나니까 예를 들어 한 7천만 원 썼어.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럼 1억 부조에서 7천원 썼으니까 3천만 원 남았잖아요. 3천만 원을 자녀한테 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죠? 우리가 5천까지도 비과세고 면세고 하니까. 근데 이런 부모가 있어. 자, 1억이 들어와서 그 1억을 몽땅 자녀한테 주는 거야. 그렇지. 야, 아들아, 니들 결혼식에 이만큼이 들어왔단다. 그래서 자, 이 돈은 니들이 가져라. 이 비용은 우리가 다 쓸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그렇지. 증여세로 찌까닥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그 비용으로 현금으로 데이터 비용 쓰고 신혼여행 비용 쓰고 그 비용으로 친척 선물도 좀 사고 현금으로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참 요즘 이제 어른들도 좀 돈이 있는 좀 자산이 있는 분들 어떤 자녀들 생활비를 세금 안 걸리려고 출처 안 남기려고 막 현금을 뽑아서 핸드 투 핸드 그죠? 현금을 뽑아서 며느리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집에 그렇지. 핸드 투 핸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야 우리 꼰대 뭉치가 볼 때는요 그게 좀 추접해. 추접해. 추접해.
자, 그 정도 있는 분들은 좀 세금 내면 좋겠어. 그게 세금 안 내려고 100만 원, 200만 원을 현금을 뽑아고 핸드 투 핸드로 이렇게 현금을 전달하고 이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비해서 포지션에 비해서는 너무 추잡해. 근데 꼰대씨가 반장에 그 얘기 좀 대보세요. 응? 또 자기 그지랑 되면 그 얘기 안 넣을 거야. 아니 나는 그래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진짜 피땀 흘려 돈 돈이거든. 그분들 가만히 있어서 돈 벌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그 노력해서 번 돈입니다. 그런 돈이니까 근데 그걸 막 달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그러게 그 돈을 네. 달라고 하면 그 핸드 투 핸드로 꼭 줘야 네. 그게 절세가 되나. 네. 그 돈을 다른 데 쓰면서도 훨씬 더 세금 적게 내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네, 다양한 방법도 있잖아요. 많죠. 사실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가진 것이, 그 돈을 가진 것이 그냥 자기만 잘나서 가진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여러 가지 운때도 맞았고, 그 시장이라는 것이 내가 돈 벌면 또 이런 사람도 있게 돼 있어,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한테 부가 형성돼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뻔때나게, 뻔때나고 쓰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세가 있는데, 야, 저 어른들인데, 사회적으로 어른들이고, 가정적으로 어른들인데, 네. 저런 모습들을 자녀한테 보이고 있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 자녀들이. 맞아. 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쪽팔리잖아요. 근데 저도 그에 동의하는데 그 입장 되면 달라진다.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최근에 보면 그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요즘 구세청으로 통보되는 그 시스템이 그죠? 나왔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이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된답니다. 즉 9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근 근방에 있는 여러 호텔에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나라가 점점 많이 떼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게 좀 배도 아프고 아깝고. 그러니까 돈을 네. 좀 확실하게 많이 벌어요. 어중간하게 벌어가지고 가세 네, 그 기준 대단하게 걸려가지고 뭐 900만 원 빼고 하지 말고 좀 벌려면 좀 확실하게 벌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벌어. 우리 애들 아직 뭐 이럴 만한 나이로 아직 뭐 결혼한 자녀도 없고 네네. 했어 내가 이런 것을 또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너무 좀 쪽팔리는 것 같아요. 서로 쪽팔려. 핸드 투 핸드. 핸드 투 핸드는 손에 손잡고는 뭐 이렇게 노래 부를 때나 어디 산책할 때나 핸드 투 핸드지. 네, 이게 네. 그냥 그래. 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법 내에서 비과세라는 게 명시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충분히 활용할 필요는 있거든요. 맞죠? 정해진 법 제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는 좀 결혼 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피부와 와닿는 거, 일반인들이 조금 이런 것도 우리는 와닿을 수 있거든요. 즉 교육비와 생활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증여세가 미기시냐 이거죠. 자, 이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세법에 보면 이런 그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자식들을 먹이 살리고 그리고 교육비 내는데 그에 대해 세금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때는 우리가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그렇죠.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하는 말은 자력으로 지가 밥벌이를 못하고 그렇죠. 지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부양 가족, 그죠? 그렇죠. 뭐 가장 비근한 애가 미성년 자녀들이죠. 그렇죠. 즉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대신에 이제 비과세를 주지만 꼰대씨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양 의무가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여유가 있는 자녀가 생활비도 있어. 그런 게 애들한테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있어요. 그 아빠는 있는데 아빠는 직장 잘 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지. 이런 것들은 증여가 아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비과세가 아니고 증여가 된다 이거죠. 증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게 할아버지 밑에 그 아버지가 손자녀에 대한 아버지가 충분히 어떤 이렇게 재정적인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바로 그냥 손자
이런 교육비나 유학 비용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줘버리면 그때는 아까 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손자가 부양가족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부양가족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되어야 된다 이거죠. 즉 돈을 주면 교육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써야 된다. 쓰는 게 맞는데 또 이걸 가지고 삐딱이 하려고 해가지고 뭐 하냐면 이걸 가지고 예적금하고 주식하고 주택하고 예,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저축 투자로 즉 명목은 교육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을 보니까 저축이나 투자로 썼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실질 사용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세를 매긴다. 즉 증여로 본다 이거죠. 예, 즉 저축을 투자를 하면 증여세 가세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보면 교육비가 아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교육비가 아니었고 생활비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산을 그렇죠.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그 꼰대식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뭘 계속 뽑아 먹으려고 해. 근데 어떤 부분에 최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냐면 해외 유학생. 예. 유학생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유학생들한테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이 해외로 반출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 저축 또 다른 걸 한다 이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교육비 지출비로 지출에 대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부양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선행된다 이 말이 된 거죠. 부양 업무가 있는 자가 순수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추천하는 것은 세금이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생활비도 중요하죠, 이거는. 중요하죠, 그죠? 네. 생활비도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잘못 대처를 하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배우자한테 생활비를 주는 거죠. 예. 근데 생활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건데, 근데 이 배우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생활비를 자신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계좌랑 섞어버리는 거죠. 예. 자기 계좌가 있는데 남편한테 받는 생활비를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예. 즉 추후에 과세 당국에서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내역을 봤을 때 조금 끄림직해. 그러면 생활비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증빙을 해봐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계좌를 섞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에 대한 소명 자체가 어렵다 이거죠. 예. 그 첫 번째 경우가 그렇게 증여로 오히려 오인받아서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잘못하면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남편의 소득을 대부분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을 대부분 이제 배우자 명의로 적금을 합니다. 예, 예금을 하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추후에는 차명 계좌로 문제가 연결이 돼서 또 증여가 될 의지가 있는 거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네. 교육비도 이야기했지만 생활비도 순수한 생활비, 부양가족의 생활비로 지출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어쨌든 예금, 저축, 투자로 이제 전용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그 자체는 순수한 생활비를 보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렇지. 부의 돈의 자산의 무상, 대가 없는 이전 행위, 즉 점유에 해당되는 걸로 이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추후에 나는 실령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남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생활비는 별도로 계좌를 분리하고 그리고 예적금 아니면 뭐 저축 투자를 위한 그런 금융 상품들의 명의는 소득자 명의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재정 상담을 할 때 첫 번째가 어떤 통장 구분, 그렇지. 그죠? 저축 통장, 또 소득 통장, 지출 통장, 비상예비자금 통장 등등으로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확실하게 통장을 구분해 주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 뭉치 씨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렇게 예금이나 적금이나 펀드나 뭐 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상품들을 가입할 때 그 소유자, 그렇죠. 그 소유자가 대부분 계약자죠. 그렇죠. 그 소유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소득과 생활비 등등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또렷하게 구분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엉뚱한
엉뚱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월급에 내 돈에 우리 집에 무슨 정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추후에 자산이 커졌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 거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터져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없을 때 발생한다. 문제는 문제 없을 때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네. 문제 없으니까. 문제는 문제 없을 때 발생한다. 다만 그렇지. 문제 없을 때 발생하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렇지. 그죠? 예. 특히 세금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첫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첫 세팅을. 예.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가 편리상 관리를 이제 한 계좌 했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조금씩 이제 분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실천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좋은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히 흘려 지낼 수 있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결혼 부조, 또 간혼 상제에 대한 부조금, 교육비, 또 지금도 우리가 매달 지출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통장에 빵꾸가 나 있는 교육비, 그리고 오늘 또 외식이가 하면서 또 빵꾸 나는 생활비,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짜증과 부담과 공포를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그죠? 또 다른 리스크가 또 불편함이 맞닥뜨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오늘 우리가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인 세법과 세법에 대한 해석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할 돌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부조 이런 걸 할 때 오늘 이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내가 이런 관계에 있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분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부조를 이만큼 하려 하는데 이게 통상, 그죠? 통상 사회 통념적으로 가능한 비용입니까라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답을 해드릴게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